안녕하세요. 슬하에 아들과 딸 하나씩 놓고 지금은 어머니와 자식 둘과 함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남성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그렇듯 저에게도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 집에 살면서 여보라는 소리도 들어보고 아빠, 사위, 아들, 오빠 등등 참 많은 수식어로 불리며 살아와 봤었네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저에게는 여보라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얼마 전에는 사위라는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저를 아빠라고 불러주는 그 목소리도 두 목소리를 듣다가 지금은 하나의 목소리만 들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순탄하지 않았던 저의 삶은 제가 보기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불행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순간들 속에 우리 가족들이 있었기에 저는 꿋꿋하게 버티며 일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파란만장했던 시간을 보낸 건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저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내와의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도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저와 아내의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다들 영화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첫 만남 자체가 특별했고, 저는 이게 진짜 영화나 드라마에서 말하는 운명인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죽을 뻔한 저를 극적으로 살려준 것이 바로 우리 아내였기 때문이었죠. 극적인 만남이 있었던 당일, 저는 몸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당시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직장을 구해 생산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아무렇지 않게 출근을 했었죠. 근데 출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요. 갑자기 속에서부터 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너무나도 어지러워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출근을 하고서 아프다는 이유로 먼저 퇴근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저는 꾹 참고 일을 하고 있었죠. 저는 몸이 아파도 마감 시간까지 꾹 참고 일을 했고 거의 마감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저는 눈앞이 흐려지더니 갑작스럽게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이후에 눈을 떠보니 제가 있는 곳은 병원이었고 눈을 뜨자마자 저는 제 주변을 감싸고 있던 직장 동료들에게 놀라운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야, 지석아, 괜찮어? 너 진짜 죽을 뻔했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너 조금만 늦었어도 그냥 죽은 목숨이었어. 진짜 다들 식겁해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딱 한 명이 너한테 달려가더니 막 응급처치해서 극적으로 살아난 거야.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너 저 세상 갈 뻔한 거 누가 살렸는지 알아? 뭐? 누가 살렸는데? 미진이. 말도 마라. 너 쓰러지자마자 바로 심폐소생술하고 인공호흡까지 하더라. 평소에는 너랑 별로 말도 안 섞고 거의 모르는 사이였잖아. 근데 걔가 너 쓰러지는 거 보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막 그러더라고. 넌 진짜 평생 걔한테 고마워해야 돼. 뭐? 그 사람이 나를 살렸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그녀와 저는 거의 말도 안 하는 사이였기에 아무런 연관도 없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심폐소생술에 인공호흡까지 해줬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더라고요. 게다가 제 상황이 그렇게 심각했었는지도 몰랐기에 더더욱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결국 저는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그리고 퇴원을 하는 동안까지 저를 구했다는 추미진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복귀한 직장에서 추미진이라는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천천히 살펴본 그 여자는 상당히 명랑하고 밝으며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또 저랑 친한 동료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몇몇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 눈으로 직접 봐오면서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마음이 갔고 내성적이라 늘 뒤에 숨어 있었던 저는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아 용기 내서 다가갔습니다. 저는 먼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먼저 표시를 하기 위해 다가갔어요. 저, 저기 추미진 씨, 제 동료들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저 쓰러졌던 날 구해주셨다고. 어떻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보답으로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아니에요.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마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면 저처럼 똑같이 했을 거예요. 밥은 괜찮습니다. 처음으로 용기 내서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아내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용기를 내본 여자를 놓칠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아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딱 찍던 날 아내가 드디어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두 번까지는 말로 직접 했지만 세 번째는 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진심이 담긴 편지에 마음이 녹았는지 그제서야 아내가 저를 받아주던 거 있죠? 그렇게 우리는 점차적으로 서로를 알아가다가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부터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장인어른은 아내가 19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내는 엄마와 오빠, 그러니까 저에게는 장모님과 형님 되시는 분과 셋이서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저 역시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처지마저 너무나 비슷했기에 저희 둘은 더더욱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양가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저희 둘의 만남을 결혼 전부터 많이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죠. 특히나 장모님은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장모님께서는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신 편인데 연애를 하다가 중간에 독립을 하게 된 저에게 저희 친어머니보다도 반찬도 많이 싸서 가져다 주실 정도였습니다. 아이 참, 이렇게 반찬 안 해주셔도 돼요. 매번 정말 힘드시게 왜 이렇게 반찬을 해다 주세요. 미진이한테 들어보니까 내 반찬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내숭 부리지 말고 챙겨줄 때 먹어. 이거 다 먹으면 또 해다 줄 테니까 말만 해. 알았지? 네, 그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결혼 전부터 스스럼 없이 지내는 사이였고 늘 저를 예뻐해 주시는 장모님을 보며 저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또 저희 엄마도 그만큼 저희 아내에게 잘 해주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모두가 결혼 전부터 이미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사랑을 받으며 결혼을 했고 신혼집은 저희 직장과 가까운 쪽으로 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장모님이 지내시는 집과도 가깝게 되었어요. 집은 32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둘 다 열심히 돈을 모았고 저희가 다니는 곳은 대기업 산하의 생산직 공장이었기 때문에 월급이 적지 않아 저희 둘은 좀 여유롭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 후 저희는 아들과 딸 하나씩을 낳으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식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죠. 아내와 저는 연애 때부터 서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맞아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알콩달콩 잘 사라졌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결혼을 해서도 거의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 부부는 잘 맞고 또 서로를 많이 사랑했죠. 그리고 양가의 어머님들도 우리를 다 예뻐해 주셨기에 더할 나위 없이 부족함 없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힘들었던 게 바로 아내의 오빠, 즉 저에게는 형님 되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형님은 멀리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모두가 봐도 정말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고, 아내가 늘 밝은 모습을 하며 살면서도 딱 하나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형님이었죠. 형님은 매번 사업한답시고 혹은 이것저것 투자한답시고 장모님과 저희 아내에게 돈을 많이 뜯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실 때 남겨놓은 유산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몽땅 빼돌려 다 날려먹기까지 했었죠. 결혼 전부터 연애를 하던 시절에 아내가 몇 번이나 이 문제로 힘들어하는 걸 봐왔었기에 형님이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형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의 말을 통해서 들었을 뿐이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바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을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볼 수 있었어요. 형님은 워낙에 망나니인데다가 어디에선가 있다가 갑자기 돈만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었기에 제가 결혼하기 직전까지 단 한 번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장에도 오지 않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장가 가고 나서야 첫 명절에 어렵게 볼 수 있었는데 그 첫 만남이 매우 별로였습니다. 그건 바로 말로만 듣던 망나니 짓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죠. 형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걸 알기에 장모님과 아내는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온 가족이 모여서 자리에 앉아 있기가 무섭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나 한 3천만 원만 줘봐요. 뭐? 3천만 원?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 이번엔 또 뭐 하려고? 아,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들한테 그것도 못해요? 엄마가 지난번에도 2천만 원 해줬잖아. 근데 그 돈은 다 어쩌고 또 3천만 원을 해달래? 아, 그건 그거고. 어차피 엄마 죽으면 우리한테 재산 분할해줄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미리 땡겨서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아빠도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뒷바라지 해줄 사람도 없는데 엄마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들어도 이건 정말 부모에게 못할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도 이 말을 듣고 화가 났는지 바로 형님에게 따지더군요.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해?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엄마 이렇게 건강하고 정정한데 그게 부모한테 할 소리냐?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인간아.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 일을. 아내의 말에 형님은 화가 났는지 상상도 못한 짓을 벌였고 그건 바로 아내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는 일이었어요. 형님의 힘이 센 나머지 아내는 바닥에 거의 엎어지다시피 했고 그 모습을 보고 열이 받은 저는 역으로 형님을 때렸고 한참 저에게 혼이 난 형님은 주랭랑을 치고는 그 뒤로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형님을 때릴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도 상식 있는 사람이라 열받는다고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만류에도 굴하지 않고 힘으로 아내를 대하는 모습에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한 행동이었는데 거기에서 고꾸라지더니 두고 보자며 나가버린 거였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한테 그 한 대 맞았다고 해서 무서워서 못 올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모님이 저희가 또다시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돈을 해주신 거였더라고요. 그 당시에 3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한 번 희생을 하신 거였죠.
그 이야기를 나중에 장모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얼마나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덕에 한동안 우리 가족은 모두가 조용히 지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고 저와 아내는 장모님과도 더 가깝게 지내고 아이들도 잘 키우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얼마 못 가서 우리 가족에게 비극적인 일이 생겨났고 그건 바로 32살밖에 안 되던 나의 아내가 대형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좌절감과 절망감을 동시에 느껴야 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야 했어요. 나의 첫사랑이자 나의 유일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한순간에 잃게 되니까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안 돼, 안 돼, 여보. 제발 눈 좀 떠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멀쩡하던 당신이 왜 여기에 이렇게 누워있는 건데, 왜? 제발 눈 좀 떠. 제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내는 일어나지 못했고, 그렇게 아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만만치 않게 많이 슬퍼하시면서 우셨어요. 아가, 내 아가, 내 딸, 어여 일어나봐. 엄마가 여기 버젓이 살아있는데 네가 왜 네가 나보다 먼저 죽어. 안 돼, 안 돼. 제발 다시 눈 좀 떠. 눈 떠, 제발. 나 너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너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절대 안 돼. 내 딸 못 보낸다. 난 절대로 못 보내. 미동도 없는 아내를 흔들어가며 오열하는 장모님을 보면서 저는 정신을 더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제가 여기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장모님은 더 무너져 버리실 것 같아 차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두 자식이 있었기에 어떻게든 일어서야 했죠.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아내 장례 절차를 밟았고 그 과정에 또 하나의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떠나보내는 것만큼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평소 아내가 관심이 많았던 장기 기증에 대해 가족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자신이 죽게 되면 자신의 장기들을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고 말하며 장기 기증 등록을 해놨었는데 그걸 남은 우리 가족이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이 시간도 참으로 힘들더군요. 하지만 장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자 싶어 큰 마음을 먹고 결정을 했고 그 결정에는 살면서 후회 없이 장모님과 저 둘 다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네요.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나마 우리 아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 되어 살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건 저희 장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어려운 결정까지 마치고 나서 장례를 하는 내내 저는 당시 딸의 죽음으로 인해 저보다도 더 절망스러워하는 장모님을 열심히 돌봤습니다. 형님이란 사람은 아내의 장례 소식을 듣더니 이튿날 와서 딱 2시간 앉아있다 가더군요. 참, 어떻게 자신의 친동생의 장례인데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그쪽에는 바라는 것이 없었기에 그러려니 하고 보냈어요. 그 뒤로 아내를 납골당에 안치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곳에서 거의 쓰러지다시피 우시는 장모님을 붙잡으며 저도 눈물을 머금어야 했습니다. 나 이제 어떡하니?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우리 미진이 보고 싶어서. 우리 미진이 목소리 듣고 싶어서. 미진아, 나 너 따라 가면 안 될까? 나 이대로는 혼자 못 산다. 못 살아. 망나니인 아들에게는 바라는 것이 없었지만 그저 예쁜 딸
소중한 딸 하나 보고 사신 그 세월이 어떤 시간들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딸과 함께할 행복을 얼마나 설레어 하셨었는지를 알았기에 저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장모님은 그날 이후로는 거의 식음을 전폐하시면서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셨습니다. 제가 어렵게 흰죽이라도 끓여서 먹여드리면 한두입 먹고는 아예 입에도 못 대셨어요. 이제 난 괜찮어. 애들도 있는데 얼른 가봐야지. 이렇게까지나 신경 안 써도 되네. 장모님,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이렇게 죽도 몇 입 못 드시면서. 애들은 지금 저희 어머니가 봐주고 계셔서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도 장모님 걱정 많이 하면서 잘 돌봐드리라고 하셔요. 그러니 얼른 털고 일어나세요. 미진이도 장모님 지금 이렇게 지내는 거 원치 않을 거예요. 우리 사위 고맙네. 우리 딸도 그렇지만 난 우리 사위가 있어서 정말 좋았어. 그동안 정말 고마운 일, 행복한 일 많았네. 하지만 우린 이제 남남이잖나. 자네도 자네 인생 살아야지. 아직 젊은데 애들 엄마도 새롭게 만나야 하고 자네도 새 인생 꾸려야 하지 않겠는가. 자네 어머니도 지금은 그렇게 표현하고 내 걱정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러기를 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더는 찾아오지 않아도 돼. 난 정말 괜찮아. 장모님은 처음으로 저를 이렇게 내치셨어요. 그동안은 제가 장모님 댁으로 가서 청소도 하고 죽도 챙겨드려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좀 서운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꿋꿋이 장모님께 또 갔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말로 저를 거절하던 장모님이 그 다음번에는 조금씩 화를 내시더니 네 번째 제가 찾아갔을 때는 아예 문도 열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굳게 닫힌 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죠. 저는 어떻게든 장모님을 돌보기 위해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께 부탁을 드려서 저희 집 전화번호를 드리고는 장모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이 번호로 전화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네요. 그분도 평소에 저희 장모님과 친하게 지내는 분이라서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뒤로는 제 아이들은 엄마와 여동생에게 맡기고 저는 다시 일을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 열흘 정도 지났을까? 갑작스럽게 집으로 전화 한 통이 왔고 그건 바로 제가 전화번호를 드렸던 장모님의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자네, 그 나한테 번호 준 옆집 언니 사위 맞지? 네, 맞습니다. 장모님께 무슨 일 생겼어요? 그래, 지금 당장 여기 와봐야겠어. 지금 난리가 났어 아주. 경찰도 오고 지금 동네가 말이 아니야. 내가 신고했다니까. 아주 큰일 났으니까 당장 와, 당장. 저는 깜짝 놀란 마음으로 얼른 장모님 댁으로 달려갔고 어떤 정신으로 갔는지도 모르게 뛰어간 장모님 집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장모님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 주변은 온통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난리를 피운 장본인은 다름 아닌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장모님의 아들 그 자식 때문이었죠. 장모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자네 왔는가? 나 정말 무서워서 못 살겠네. 정말 이대로는 무섭고 서러워서 못 살겠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 정말 무서워. 이대로는 못 살겠어. 모든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니 그 자식이 장모님 집에 쳐들어와 또다시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번에는 절대로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장모님을 보며 온 집안을 부수고 난리를 피워댄 거였습니다.
그 덕에 크게 소란이 날 수밖에 없었고 그 소리를 들은 옆집 아주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상황이 종료가 된 거였어요. 그 폭풍 같던 상황에 장모님은 기가 차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거였고 제가 가자마자 장모님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사위 미안하네. 김서방 정말 미안하네. 나 사실은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드네. 내가 정말 힘들고 무서워. 나 사실은 자네가 계속 내 사위였으면 좋겠어. 이제는 딸도 없는 세상에서 이렇게 망나니 같은 아들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사는 거 정말 무섭고 끔찍해. 살고 싶지가 않아. 내 이런 처지를 알기 때문에 나 정말 처음부터 자네 보내고 싶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아직 34살밖에 안 된 앞길 창창한 사람을 내가 붙잡겠는가? 사실 지난번에 자네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내가 문은 안 열어줬지만 그 뒤에서 내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아는가? 정말 무섭고 떨리고 당장이라도 문 열고 나가서 내 사위 하며 끌어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네. 어떻게 그래 내가 어떻게 자네 앞길을 막겠는가? 근데 정말 또 이런 꼴을 당하고 나니 나 더는 무서워서 못 살겠네. 그러니 제발 나랑 같이 지내주면 안 되겠는가? 장모님은 굵은 눈물을 흘려가며 말씀하셨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소 아내는 장모님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었는데 마치 장모님의 우시는 모습이 죽은 나의 아내가 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심을 했죠. 그리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 제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진정하시고 마음 추스르고 계세요. 뭐? 내일 언제 올 건데? 몇 시에 올 건가? 장모님은 이제는 붙잡을 수 있는 끈이 저밖에 없었는지 매몰차게 외면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제가 다시 갈 시간까지 체크를 하셨어요. 내일 저 퇴근하고 오면 아마 8시쯤 넘을 거예요. 대신에 내일 제가 올 때는 혼자가 아닐 겁니다. 내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장모님을 안심시켜드리고 집안을 싹 다 청소해드린 후에 안심하고 잠드시는 것까지 보고는 집으로 돌아와 제가 올 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었던 어머니에게 곧장 말했어요. 엄마, 있잖아. 우리 애들 데리고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같이 사는 건 어때요? 엄마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집안에서 장모님이 바라보고 살 사람이라고는 아내밖에 없었는데 미진이 그렇게 되고 나서 장모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아내 대신에 장모님을 모시고 싶어. 내 나이 아직 젊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난 우리 애들만 있어도 충분해. 그러니까 내 선택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자식 있는 부모고 또 남편 일은 아내여서 알잖아요. 그리고 같은 여자여서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고 막막하시겠어요. 그러니 저라도 가서 자식 노릇 해드리고 싶어요. 엄마는 나랑 여동생이 있지만 지금 장모님한테는 망나니 같은 없는 이만 못한 아들 자식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가족이 되어드리는 거 어때요? 저는 구구절절 엄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엄마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니 오래 지나지 않아 말을 해주셨습니다. 아들, 네 생각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네 말대로 나도 같은 여자로 또 아내로 엄마로서 사돈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 네가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나도 내 아들이 그런 상황에 놓인 장모를 나 몰라라 하는 매정한 사람이 되도록 키우고 싶진 않어.
우리 아들이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해서 오히려 내가 다 자랑스럽다. 나도 평소에 사돈이랑 내외하면서 지낸 사이도 아니고 그동안 틈틈이 연락하면서 잘 지냈는데 이참에 가족으로 더 끈끈하게 지내보지 뭐. 역시나 늘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저희 엄마는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저는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다음 날 장모님 집으로 짐을 다 싸서 아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가 무섭게 장모님은 바로 문을 열어주셨고 눈앞에 있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신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본인의 사돈까지 와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사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저도 같이 왔습니다. 아니, 사돈,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긴요. 제가 뭐 어디 못 올 때라도 왔나요? 나 앞으로 우리 사돈이랑 가족이 되고 싶어서 왔어요. 나도 사돈도 남편 일찍 잃고 자식들만 본 세월 얼마나 힘들고 외롭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야 자식들 다 키워놓고 손주 보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며느리 그렇게 되고 나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꼭 내 자식만 친자식인가요? 그리고 피가 통해야 진짜 가족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돈의 사위가 내가 가족이 되어줄 테니까 우리 어디 한번 지지고 볶고 같이 잘 살아봅시다. 아유, 세상 천지에 우리 아들 같은 사이가 어디 있겠어요. 내 자식이지만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니까요. 김서방, 정말인가? 네, 장모님, 정말이에요. 이제 저희 다 같이 살아봐요. 그리고 형님이 언제 또 찾아와서 행패 부릴지 모르니까 우리 이사부터 가요. 저희 엄마 집도 다 내놓기로 했으니까 우리 5식구 이사부터 가요. 그 말을 듣고 장모님은 또 한 번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고 저희는 저와 아내가 살던 집, 저희 엄마 집, 또 장모님 집까지 모두 다 내놓고는 그렇게 한 달 만에 세 집이 한 집으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5식구가 다 같이 살기 위해 좀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고 특별히 엄마와 장모님은 같이 살면서부터 두 분이서 전보다 눈에 띄게 행복하게 지내기 시작하셨어요. 아내가 죽고 난 이후로 우울증에 빠져 살던 저희 장모님을 엄마가 계속해서 모시고 다니며 같이 뜨개질도 배우고 놀러도 다니면서 다시 웃음이 넘치는 분으로 바꿔주셨죠. 두 분의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하늘에서도 보고 있는 우리 아내가 정말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죠. 두 분은 어느 정도로 사이가 좋았냐면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장모님도 저희 엄마와 친해지고 나서는 같이 놀러 갈 때면 서로 예쁜 풍경에 먼저 사진 찍겠다고 투닥거리고 난리도 아니셨어요. 아이 사돈, 나 먼저 찍어줘야지. 지금 내 옷빨이 딱 배경이랑 잘 어울리는데. 아이고, 옷빨이 무슨 소용? 지금 내 화사 모자랑 여기가 아주 딱이구만. 아유 몰라. 빨리 나 한 장 먼저 찍어줘봐. 그 뒤에 내가 예쁘게 찍어주면 될 거 아니야. 하여간에 여편에 고집하고는. 알았어. 얼른 예쁘게 서봐. 참나, 잘 어울리긴 또 잘 어울리네. 사진 찍고 나서 그 모자 나도 한번 좀 빌려줘봐. 자자, 갖다 써. 이런 식으로 두 분은 늘 투닥거리면서도 재미있게 생활을 하셨고 우리 아이들도 할머니들의 사랑 아래에서 쑥쑥 잘 컸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뿌듯했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다 같이 여행을 갔는데 장모님과 엄마 사이에서 또 한 번 투닥거림이 시작되었죠. 그건 정말 평소와 다름없이 아주 별것 아니었어요. 아 참네. 내 손주들 이 할미랑 손잡고 갈 거지? 아 무슨 소리. 우리 똥강아지들 이리 와라.
혜미 손 잡아줘. 아유, 사돈. 내가 먼저 우리 손주들한테 손잡고 가자고 했는데 왜 이래 정말? 나도 같이 손잡고 가고 싶어. 우리 똥강아지들하고 사진도 찍고 말이야. 별것 아닌 걸로 투닥거리던 두 분 사이로 우리 애들의 현명한 대처가 이루어졌고 그 뒤로 우리 모두가 다 빵 터지면서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 참, 할머니들 이제 그만. 자꾸 싸우면 손바닥 맴매해요. 다 같이 손잡으면 되죠. 한쪽 손에 하나씩. 하나, 둘, 따라해보세요. 한쪽 손에 하나씩. 아이쿠, 네네, 한쪽 손에 하나씩. 유치원을 다니며 부쩍 마리는 우리 둘째 아이에게 두 할머니들은 꼼짝도 못했고 결국 그 처사를 보면서 박장대소를 하며 넷이서 손잡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네요. 그렇게 둘은 쇼핑을 할 때도 놀러를 갈 때도 맛있는 걸 먹으러 갈 때도 그렇게 싸우면서도 또 은근히 서로를 위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 저도 이렇게 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도 장모님은 이전에 우울했던 모습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었고 우리 5식구 모두가 잘 크면서 우리 아이들도 두 할머니들의 사랑을 받으며 잘 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첫째 아들인 유준이가 군대에 가 어느새 제대까지 하게 된 나이가 되면서 대학교에 복학을 하면서 등록금이라도 벌겠다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갑작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건 바로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비극을 안겨주었습니다. 유준이는 일을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호흡곤란 증상을 겪게 되면서 심장마비가 오게 되었고 내가 젊은 시절 쓰러졌을 때는 아내가 나타나 극적으로 살 수 있었지만 우리 유준이 때는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결국 그렇게 유준이는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행복했던 우리 가족에게 또다시 하나의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고 저는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힘든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만큼이나 우리 엄마와 장모님도 아파하고 힘들어 하셨고요. 하지만 유준이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도 모른 채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병원에 있었지만 그 뒤로는 병원에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기에 유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2년 정도를 식물인간으로 계속해서 누워 있었고요. 유준이를 돌보는 건 오로지 장모님과 엄마의 몫이었어요. 저는 또 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나가서 일을 했고 두 어머니들은 자신의 손주에게 혹여나 욕창이 날까 싶어 매번 몸을 뒤집어주고 마사지해주고 닦아주며 지극정성으로 돌보셨죠. 두 분 다 유준이를 위해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지내셨습니다. 우리 둘째 딸인 유주도 오빠와의 사이가 각별했었기에 오빠를 많이 돌봤었어요. 유준이를 한창 돌볼 시기에 장모님의 나이는 거의 80세가 다 되어갈 때였는데 그 당시 장모님도 몸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었기에 유준이가 쓰러지고 나서 정확하게 4년 뒤에 이별을 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워낙에 정정한 세월을 지내셨기에 금방 좋아지실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도 장모님의 몸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2달 전에는 저를 갑작스럽게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위 참 고맙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 아유, 우리 손주도 저렇게 아픈데 나까지 아파서 자네에게 참 면목이 없네. 미안하네. 나라도 건강해서 우리 유준이 잘 돌봐주고 해야 하는데 내가 자네랑 우리 사돈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파. 아니에요, 장모님. 왜 그러세요? 자네도 알다시피 나도 이제 나이도 많이 늙었고 자네도 힘든데
언제까지 이렇게 신세를 질 수는 없어. 그러니 나 이제 요양병원으로 보내주게. 내가 더 이상은 자네한테 짐이 되고 싶질 않어. 장모님, 무슨 소리세요, 그게? 사위가 여기에 떡하니 있는데 어딜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사위예요? 이제는 장모님께는 아들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소리 마세요. 아니야, 내 뜻 따라주게. 나도 이제는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그래. 이 집에 있으면 내가 우리 유준이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꼭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것 같아서 늘 마음에서 피눈물이 흘러. 그러니 날 요양병원으로 보내주게나. 나 이제는 조용히 남은 인생 지내며 가고 싶어. 장모님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정하며 말씀하셨고, 저도 그때부터는 더 장모님을 붙잡고 있는 게 오히려 이분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겠다 싶어 이때만큼은 장모님의 뜻을 따라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잡고 말씀을 드리려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장모님께서 제게 내미신 물건 하나 때문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 밖에 이거 내가 지금까지 끝까지 지킨 내 돈이야. 네? 아니 장모님, 이게 뭐예요? 이걸 왜 저를 주세요? 내가 자네 아니면 누구한테 주겠는가? 이거 내가 자네랑 사돈이랑 같이 살기로 하고 집 처분할 때 받은 돈이랑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돈 합쳐놓은 거야. 그동안 내가 이걸로 우리 손주들 용돈도 주고 자네한테 부족하지만 생활비도 주면서 열심히 아껴둔 거였네. 이거 그리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코 적은 돈도 아니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쓰게. 유준이 돌보고 우리 유주 시집갈 때 보태서 쓰게. 저는 장모님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흘렀고 이 돈을 그동안 나와 함께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품고 있을지 잘 알고 있었기에 눈물이 났습니다. 언젠가 본인의 딸에게 주고 싶었을 돈이었고 딸 대신 저를 자식으로 삼고 첫째와는 연을 끊을 각오로 그 딸과의 추억 있는 집을 팔면서 얼마나 그 가슴에 피멍이 들었을까 생각하면 저는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장모님, 이 돈을 왜 저를 주세요? 저는 이 돈 못 받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아니야, 받아. 이거 우리 사이가 받을 자격 충분해. 그리고 꼭 자네한테만 주는 거 아니야. 우리 유준이 유주 생각해서 주는 거니까 꼭 받아. 우리 유준이 언젠가는 깨어날 거고 그때까지 치료비가 많이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꼭 받아. 안 그럼 이 늙은이 마음 더 아프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돈을 안 받을 수가 없었고 쓴 눈물을 삼키며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그 뒤로 혹시라도 또 첫째 형님이 찾아올지 몰라 그 돈을 저에게 법적으로 넘기는 절차까지 다 밟아두었고 그 돈은 온전히 저의 몫이 될 수 있었어요. 장모님은 그 늙은 분이 어떻게 다 공부를 하고 알아보셨는지 변호사를 통해서 저에게 그 돈을 상속할 것과 주변 지인들의 증언까지 다 남겨놓은 상황이셨겠죠. 그 덕에 저에게는 큰 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에게 그다지 큰 기쁨이 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뒤로 장모님을 요양병원으로 보내야만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와 엄마, 딸 유주까지 설득을 했지만 장모님은 굳게 결심을 하셨는지 그 뜻을 꺾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자주 찾아뵙기로 약속을 하고는 장모님을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저희는 그 뒤로 유준이 때문에 자주 가지는 못했어도 일주일에 서너 번 찾아갔고
저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함께 마지막 인사를 하며 장모님은 그렇게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친구처럼 지냈던 우리 엄마도 소녀인 유주도 장모님의 죽음을 많이 슬퍼했죠. 할머니,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나 계속 할머니들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 아빠, 우리 이제 진짜 할머니 못 봐? 어? 외할머니 이제 더 못 보는 거야? 어떡해? 나 벌써 우리 할머니 보고 싶은데 어떡해? 유주는 엉엉 울면서 말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엄마가 소녀인 유주를 안아주면서 같이 울며 달래주었습니다. 유주야, 이 헬미가 외할머니 못까지 우리 유주한테 잘할게. 이 할미가 오래오래 우리 유주랑 살 테니까 울지 말자. 나도 내 친구를 떠나보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데 그래도 우리 웃으면서 보내주자. 어? 잘 보내주자, 유주야.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유주는 더 울었고 저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그들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장례를 마치고 장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생전에 쓰시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사진이라도 옮겨놓을 생각으로 핸드폰을 살피는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제 번호 이름을 보면서 저는 그제서야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저의 이름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위였습니다. 그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저는 정말 꺼이꺼이 울었어요. 살아생전에 더 잘해드릴 걸, 더 행복하게 해드릴 걸 하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왔고 그래도 마지막에 웃는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던 것이 다행이었다 생각을 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장모님을 힘겹게 보내드린 게 이제는 어느새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며칠 뒤면 장모님의 첫 기일이라 유주와 엄마와 함께 장모님을 모신 곳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장모님은 아내의 납골당에 같이 가족장으로 해놨기 때문에 가서 아내도 장모님도 오랜만에 만나고 오려고 합니다. 아내와 함께 산 시간보다도 장모님과 함께 산 시간이 더 많은 사위는 아마 저 말고는 또 보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따뜻했고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물론 마지막까지 집에서 모시지 못한 게 저에게는 큰 한이 되지만 그래도 그분의 뜻이었기에 후회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도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적적해 하시고 외로워하셨지만 우리 유주가 할머니 곁을 지키면서 우리 엄마가 장모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유주가 할머니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털어내시고 밝게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유준이는 아직 그대로지만 엄마가 돌봐주고 있고 저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기에 공장에서는 퇴직을 하고 지금은 경비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장모님이 주신 돈과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모아놓은 돈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어렵지 않게는 살고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려고 합니다. 참 아프고 비극 같은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이제는 우리 장모님 몫까지 열심히 해서 우리 엄마와 유준이를 잘 돌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큰 시련은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그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를 살려낸 우리 아내의 사랑, 비록 그때는 조금은 다른 사랑이었고 그저 인류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걸 계기로 우리는 가족이 되었고 그 가족의 사랑으로 우리 장모님도 우리 유준이도 저도 엄마와 또 유주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모습으로 잘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받으며 그렇게 자신 앞에 닥친 시련을 잘 극복하며 나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끝으로 하늘에서 우리를 뿌듯하게 지켜보고 있을 아내와 우리 장모님에게 편지 잠깐 쓰고 싶습니다. 여보, 장모님, 하늘에서는 평안하게 잘 계신가요? 여보, 내가 못나서 우리 유준이를 저렇게 만든 것 같아 많이 미안해. 하지만 나 죽을 때까지 우리 유준이 책임질 거고 어떻게든 다시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켜봐줘. 그리고 얼마 전에 당신 옆으로 간 장모님과 잘 만났지? 여기에서 못다한 모녀간의 추억들 열심히 만들고 있으면 나도 나중에 뒤따라 갈게. 그리고 장모님, 너무너무 보고 싶은 우리 장모님. 저도 우리 장모님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가족들 위해서 버티며 살 수 있었던 건 장모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예뻐라 해주시던 장모님의 그 모습이 아직도 많이 그립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딸과 재미있게 노시면서도 한 번씩 이 사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도 언젠가는 또 우리 장모님 뵈러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